해리스가 아무래도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확전되고 중동 정세가 막 안 좋아지면? 그렇죠. 지금 미국 대선판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심기가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뭐 사석에서는 또 이번 공격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네타냐후한테 쌍욕을 했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이 계속 네타냐후의 도발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시절에 내세울 만한 외교적인 치적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다가 여기다 만약에 대선까지 망쳐버리면은 아우 이거는 진짜 끔찍한 재앙이네요, 일이죠. 재앙이야. 아,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의 정치적 게임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전쟁,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네타냐후는 제가 계속 짚어드렸지만은 지금 엄청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나이가 74세인가요? 70세가 넘었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74세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푸틴이 72세인가 그렇고 이미 닳고 다른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 구단에서 이제 10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미 강대국들까지 어떻게 요리하면 될지 내공이 쌓인 사람이고 지금도 딱 보시면은 미국이 난처한 부분 정확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친이스라엘 표 떨어져 나갈 위험 때문에 이 어느 쪽도 지금 노골적으로 편들기 어려울 것이다. 알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점점점 도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이 극우 여론들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지금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딱 지금 여론조사 최근 결과에서도 계속 박빙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 그렇죠. 네. 해리스가 한 46, 뭐 트럼프가 43, 제가 그 정도 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박빙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네타냐후는 더 도발할 겁니다. 더 도발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제 여기서도 하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요즘 최근에 보이는 불안한 징후는 네타냐후가 하나 이게 지금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판이 뭐죠? 이게 굉장히 이번에 많은 사람들 섬뜩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삐삐 공격 있었던 날에 네타냐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삐삐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날에? 정확히 얘기하면 헤즈볼라 지하 수뇌부 공격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네타냐후의 유엔 연설이 도대체 이번에 네타냐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한번 보자라고 모여 있는 상황에 폭탄을 터뜨린 그때 거죠. 폭격을 한 헤즈볼라 수장이 폭사했던 그렇죠. 그 폭격. 이걸 같이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번에 속절없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유엔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딱 그 판넬을 들고 와서 양손에 딱 들고 한쪽은 저주받은 진영 the cursed 이렇게 하고 한쪽은 the blessing 축복받은 진영이라고 했는데 이 저주받은 진영은 뭐 당연히 이란과 그 프록시들 쪽이 쫙 이제 나와 있었고 근데 이 반대쪽에 blessing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죠. 근데 우리 편이라고 한쪽이 놀라웠어요. 거기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랑 이집트 그리고 요 걸프만 지역의 중동 산유국들이 딱 이제 칠해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 사우디나 이집트나 사실 우리 편이다. 거의 이렇게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 대 중동 전체가 전쟁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다른 않다는 판이네. 거예요. 사실 지금 이집트랑 사우디 보면은 암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사실 이집트랑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니파와 이 시아파 간의 그 뿌리 깊은 갈등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아파의 맹주 이란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이 강력한 이란이 더 크지 못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잘 때려잡고 있다. 뭐 우리는 그냥 잠자코 있으면서 원론적으로 이스라엘 좀 자제하십시오 이 정도만 얘기하고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조금 더 때려주라 지금 이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타냐후의 빅픽처는 그 수니파 국가들 사우디 같은 곳하고 아예 손을 잡고 동맹이 돼서 중동에 확전을 하는 건가요? 이런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심정적인 동맹.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지금 계속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은근히 그러니까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에 대한 우리의 이런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커다란 하나의 암묵적인 그것도 카르텔 같습니다. 암묵적인 카르텔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상황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블레싱 동맹의 저 끝에는 인도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아, 인도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랑 뭐 지금 동맹 맺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그냥 좀 의미심장하게 보였던 것이 인도는 또 핵보유국이지 않습니까? 인도도. 그러네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도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 사우디 돈 있고 핵무기 있고 이런 그 공통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이 국가들끼리 우리 뭉쳐갖고 우리 평소에 좀 골치 아팠던 그러니까 인도는 파키스탄이 약간 걸리적거리고 사우디는 이란이 걸리적거리는데 우리 뭐 침묵의 카르텔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대신 다 상대해줄게 그러니까 잠자코 우리를 지원해주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빅픽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전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최근에 네타냐후가 심지어 이란 국민들에게까지 대국민 방송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보면은 이란 과거 페르시아 시절의 영광된 그 기억들 다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지금 이란이 그 시절의 영광을 못 찾고 이렇게 경제 난에 신음하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저 신정국가 이슬람 저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뜻 있는 이란 국민들이라면은 이거 뒤집어 엎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혁명을 방송을 선동을 했어요. 하고. 그럼요. 다른 나라에 지금 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이게 보통 국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없는 건 거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한 주민 대통령이 나와서 북한 주민 여러분 지금 김정은 압제를 이제 뒤 흔들고 다 엎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난리가 대통령이 날 거 비슷한 아닙니까? 얘기를 하긴 했어요. 8.15 축사에서. 그러나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는 안 네. 했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획책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뭔가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타냐후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그 당사자 국민들은 직접 따르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딱 들어봤을 때 저거 그럴 말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도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도 여론들에게는 야 그래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냐오냐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네타냐후가 강하게 나가니까 지금 헤즈볼라와 이란이 꼬리를 내리고 있어. 진짜 이렇게 뭐 우리가 뭔가 침묵의 동맹을 맺어서 계속 압박하면은 진짜 뭔가 평화의 돌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 경제 쪽에서의 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을 폭격할 것인가 아니면 핵시설을 폭격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많이 꽂혀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이 네타냐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잘했어 하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보복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화들짝 얘기가 나온 게 이 이란의 핵시설과 이 각종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윤재 소장님은 어느 쪽을 공격할 것 같습니까? 핵시설과 석유시설 중에서. 진짜 타격을 주려면은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각할 테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한다면 핵시설 공격할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왜냐하면은 이 석유 시설은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적을 만드는 수가 됩니다. 지금 석유 시설 공급해서 이란 석유 공급이 막 교란이 되고 하면은 일단 뭐 이란에게 더 큰 피해 주는 건 맞아요. 이란의 수출길이 굉장히 막히고 이란 국민에게 진짜 더 큰 이 괴로움을 주겠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유가 간신히 진정이 됐잖아요. 그때 한창 올랐다가 지금은 좀 한참 많이 떨어지고 안정이 되는 상황인데 진짜 폭격하는 순간 또 다시 유가 치솟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국가들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원망할 거예요. 아니 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뒤흔드냐. 요거는 이스라엘이 너무 노련한 네타냐후가 바라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핵시설을 공격할 거다. 반면 핵시설은 생각보다 반응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 핵시설은 눈의 가시로 여기는 나라가 많거든요. 음. 그리고 이란 핵시설 뭐 파괴된다고 해서 이게 뭐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돼갖고 주변 국가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지금 이게 우리가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란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고 싶은 핵시설은 이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네. 지금 북한도 우라늄 농축 시설 이번에 막 김정은이 그 순시하는 거 공개했듯이 네. 이란이 이런 농축 시설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면서 그 당시 칸 박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란, 북한, 리비아 이런 데 많이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때, 원자폭탄을 만들 때 우라늄 아니면 플루토늄을 이용하는데 우라늄을 자연 상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라는 성분을 농축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자연 상태는 0.7%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5% 정도 농축을 시켜야 되고요. 아. 무기로 쓰기 위해서는 대략 90% 정도까지 농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라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걸 농축을 시키게 되는데 이란은 이제까지 이걸 갖다가 야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서 5%까지만 농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위를 높여갖고 60%까지는 농축을 할게라고 지금 밝히고 계속 농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수위를 높이면은 무기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선 이미 그 전에도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미 핵시설 공격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지상에 있는 이란의 이 핵 농축 시설에 대해서 그때도 아마 정보 첩보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 의문의 폭발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섭해갖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전력 공급 시설에 폭발을 일으킨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때 그래서 이란의 농축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이란은 이런 시설들을 지금 다 지하화 시켜갖고 숨기고 있는데 아마 그 위치를 이스라엘은 알 겁니다. 정확히. 그러게요. 네, 이번에 정보력을 봐서는 알 것 같네요. 네, 근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벙커버스터 공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규모 공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때리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핑계를 어떻게든 만들고 여기는 공격해도 주변 국가들이 안 움직일 것이다. 지금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 용인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과 계속 보복 수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시설과 핵시설 공격은 이거야말로 진짜 레드라인이다. 이거 넘어가면 우리는 전면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계속 경고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변수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좀 제발 참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네타냐후는 저는 정유시설 공격 이런 거는 페이크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리 좀 질러보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이 기회에 핵시설 한번 때려주겠다. 지금 아마 저는 그거 갖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핵시설 때리면 그게 전면전으로 가는 수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건가요? 때리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지는 그것도 건가요? 사실 관건인데 지금 이란은 계속 공언은 하고 있죠.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제 심정 이거는 전혀 확증은 아니고 그냥 제 추측일 뿐인데 네. 직감. 핵시설 때리더라도 이번에 이란 공격 보복 못합니다. 당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들겨 맞더라도 일단 11월 5일 대선이 너무 코앞이잖아요. 미국 대선. 네. 그것도 대선 끝나는 거 보고 할 겁니다. 보복을. 당장은 안 하고. 대선을 이게 왜냐면 만약에 수가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보복을 그 다음엔 크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해리스가 되면은 한번 조금 더 한 번 더 저울질을 해볼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복잡한 국제정치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남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근데 이게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동 평화가 이걸로 뭐 그런다고 오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면전이 안 일어나더라도 지금 전면전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불씨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번 우리의 펀치 맛을 보면은 점점 더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고나 할까요? 점점 더 이제 극단적인 이 수단에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당장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큰 진짜 폭발의 불씨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계대전급 뭐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뭐 있다. 세계대전급은 중동에서. 아니더라도 그런 큰 오히려 화약을 더 지금 쌓아놓는 게 아닌가 싶고 더 위험한 거는 이번에 만약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시설 폭격하면은 이란은 반드시 핵무기 개발합니다. 아, 지금은 거꾸로. 지금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재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관리해주고 이렇게 나오면 역설적으로 이번에 핵시설 폭격 당하면은 이젠 안 되겠다.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 중동에서 생각 분명히 할 거라고 핵보유국끼리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근데 이란이 되네요. 핵을 갖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란만 가지지 않을 거예요. 아, 그 확산이 더 다음에는 될 수 있고. 사우디나 이집트도 우리도 가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핵 확산의 고삐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이거 장담 못합니다. 아,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저는 그것까지 앞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중동 정세 진짜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결코 진정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단단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